이지훈의 삶은 고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고요하다 못해 숨 막힐 정도로 단조로웠다. 29살의 그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했다. 늘 조금은 낡아 보이는 청바지에면 티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오래된 자전거 헬멧을 들고 다녔다. 특별할 것 없는 그의 외모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잊혔고 그는 그런 익명성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매일 아침 6시 반, 낡은 자명종 시계 소리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홍대 거리에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고 그의 코끝에는 아래층 카페에서 막 로스팅을 시작한 원두의 고소한 향이 희미하게 배어들었다. 그 향은 지훈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등이었다. 그의 아파트는 홍대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옥탑방이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지훈의 손길이 닿아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은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가구라곤 낡은 책상과 작은 침대, 그리고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꽂이가 전부였다. 책꽂이에는 경제학, 심리학, 그리고 동서양의 고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그 책들을 읽고 때로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에 빼곡히 무언가를 적었다. 그의 일상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출근 전 간단한 토스트로 아침을 해결하고 자전거를 타고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서는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커피를 내렸다. 그의 손은 항상 바빴지만 그의 눈빛은 종종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는 남들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최신 유행을 좇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인간 군상을 관찰하고 세상의 변화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의 유일한 사치이자 비밀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그는 이 휴대폰을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경제 뉴스를 읽고 세계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특정 계좌들의 잔액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 계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 들어 있었지만 지훈은 그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 돈을 마치 남의 것인 양 무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또한 아무도 모르게 낡은 티셔츠 안쪽에 정교하게 조각된 용 문양의 은 목걸이를 늘 걸고 다녔다. 이 목걸이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운명에 묶여 있는지를 상징하는 유일한 증표였다. 하지만 그는 그 목걸이를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혼자일 때 혹은 답답함을 느낄 때면 손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알 수 없는 감회에 잠기곤 했다. 지훈의 핸드폰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주기적으로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다. 그 번호는 아버지의 비서인 김혜진, 혜진이었다. 혜진은 지훈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녀는 지훈의 안위를 걱정하며 주기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에 간섭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이 평범한 삶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카페에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홍대 거리의 번잡함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번화한 길가 벤치에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힘없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늘 그 길을 지나다녔지만 무심코 지나치던 여느 때와 다르게 오늘은 왠지 할머니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지훈은 자전거를 멈추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따뜻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젊은 총각, 내가 글쎄 시장에서 받은 돈 봉투를 떨어뜨린 것 같아서 찾고 있는데 깜깜해서 보이질 않네. 할머니의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함께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지나칠 뿐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한참을 바닥을 살피던 지훈의 손에 두툼한 종이 봉투가 잡혔다. 할머니, 혹시 이거 맞으세요? 지훈이 봉투를 건네자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어유 맞아. 맞아 총각. 정말 고마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꼬.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다행입니다. 할머니. 그는 할머니가 봉투 속 돈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전거에 올랐다. 이 작은 선행은 지훈의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간적인 온기와 타인을 향한 배려심을 보여주었다. 그는 스스로를 평범하고 소극적인 남자라고 여겼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올바른 것을 향한 빛을 갈구하고 있었다. 지훈에게는 3년째 연애 중인 여자친구 강수진이 있었다. 수진은 활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역삼동에 위치한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수진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도시적인 삶을 꿈꾸는 여자였다. 그녀의 꿈은 성공한 사업가와 결혼하여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다. 특히 그녀는 재벌그룹, 그 중에서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성그룹, 한숭그룹에 대한 동경이 강했다. 그녀는 늘 지훈에게 한성그룹의 소식을 전하며 언젠가 그곳에 들어가거나 그곳의 사람과 엮이고 싶다는 속내를 비치곤 했다. 지훈은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그는 한성그룹 이재혁, 얼리제휴 회장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수진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에게 늘 나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수진은 처음에는 지훈의 소박한 모습에 매력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평범함에 지쳐갔다. 지훈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연애할 거야. 맨날 싼 데이트만 하고. 너희 집은 어휴, 할 말이 없어. 수진은 종종 불평을 늘어놓았다. 친구들은 다들 남자친구한테 명품 선물 받고 비싼 레스토랑 가서 데이트하는데 나는 너랑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눈치 봐야 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기는 해. 지훈은 수진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속물적인 면모를 보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불안감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수진아, 미안해.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해. 하지만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 언젠가 너한테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수진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쉬는 날이면 학원을 다니며 부족한 지식을 채웠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썼다. 그는 수진에게 자신이 가진 부와 배경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돈이나 배경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랐다. 그것이 지훈이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자신의 특별함을 숨기는 길을 택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 지우는 수진과 함께 홍대 거리의 한 작은 독립 서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서점 안은 빗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들은 조용히 책을 고르고 있었다. 수진은 한 잡지를 집어들었는데 표지에는 한성그룹 이재혁 회장, 창립 5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지훈아, 여기 봐, 한성그룹 회장님이야. 와. 정말 멋있다. 이분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나도 언젠가 한성그룹 같은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 재벌그룹 사람들 만나서 인맥도 쌓고 정말 화려한 삶을 살고 싶어. 수진은 잡지를 품에 안고 설레는 듯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경과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잡지 표지에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수진의 꿈이자 욕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수진아, 꿈은 높게 가질수록 좋은 거지. 그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뒤엉켰다. 그날 밤 지우는 옥탑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낡은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지만 아무것도 적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진의 밝은 미소와 그녀가 한성그룹을 이야기할 때의 반짝이는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수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숨긴 채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그는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진실을 알았을 때 자신에게 등을 돌릴까봐 두려웠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것처럼 말이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파동이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막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지훈의 평화로운 일상은 마치 잘 쌓아 올린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전날 밤 할머니를 도왔던 작은 선행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떤 감정을 일깨웠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희미한 잔물결처럼 마음을 흔들 뿐이었다. 하지만 곧 그 잔물결은 그의 삶을 삼켜버릴 거대한 파도로 변할 참이었다.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지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겉으로는 잠잠했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격변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낡은 다이어리에 그날의 감상을 적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때 그의 오래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다. 김혜진 비서였다. 지우는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혜진 비서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위독하십니다. 제발. 제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다이어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지,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강인하고 빈틈없는 분이셨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은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알 수 없는 죄책감만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성모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고 한성그룹 관계자들이 혼비백산하여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있었다. 지훈은 익숙지 않은 이 광경에 잠시 주춤했다. 그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응급실 안으로 들어섰다. 응급실 복대는 한성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계산적인 시선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성그룹 이재혁 회장의 동생이자 지훈의 삼촌인 이민준, 엘리, 민준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이민준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말끔한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넘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늘 오만함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형인 이재혁 회장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으며 늘 한성그룹의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형이 병약하다는 소문을 은밀히 퍼뜨리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형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다. 이민준은 지훈을 보자마자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지훈을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아르바이트나 하는 무능한 조카로 여기고 있었다. 아이고, 도련님, 이제야 오십니까? 이민준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께서 쓰러지셨는데 이 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분이 이렇게 느려 터져서야. 이러니 형님께서 매번 속만 끓이시지. 이민준의 말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지훈은 이민준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다. 삼촌, 아버지께서는 괜찮으십니까? 밤중이신 겁니까?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이민준은 피식하고 비웃었다. 형님이야, 알아서 하시겠지. 중요한 건 지금 한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형님께서 이대로 못 일어나시면 누가 이 한성그룹을 이끌어야 할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도련님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가 감당할 수나 있겠어. 이민준은 노골적으로 지훈을 무시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다. 그의 주변에 모여있던 임원들 역시 이민준의 말에 동조하며 지훈을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다. 그때 김혜진 비서가 지훈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시기 직전에 이민준 전무가 회장님께서 비밀리에 추진하시던 중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임원들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혜진 비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아버지를 오랜 시간 모셔왔기에 이민준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나왔다. 환자분께서는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쇼크 상태이십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예우를 지켜봐야 합니다. 주치의의 말에 임원들은 웅성거렸다. 이민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속셈은 이미 드러나 있었다. 그는 형의 위독함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한성그룹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이재혁 회장이 의식을 잃은 사이 이민주는 한성그룹의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회의에서 회장님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신이 임시 회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인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미리 포섭해둔 임원들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지우는 회의실 한구석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의 뇌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민준의 모든 발언과 임원들의 반응, 그리고 회의실의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고 흡수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민준의 계략과 그룹의 현재 상황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틈틈이 분석했던 한성그룹의 재무제표, 투자보고서, 그리고 이민준 전무의 과거 행적에 대한 정보들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초인적인 분석 능력과 기억력을 총동원하여 이민준의 꼼수를 파악하려 했다. 이민준은 마침내 회의를 마무리하며 임시 회장직을 맡을 것을 선언하려 했다. 바로 그때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삼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이민준은 지훈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 지금 이 자리는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도련님께서 아실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룹의 미래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지금 아버지의 부재를 틈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촌의 계획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심하지 않았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이민주는 지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더욱 당황했다. 도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님을 욕되게 하려는 겁니까? 욕되게 하는 것은 삼촌입니다. 지훈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삼촌께서는 지금 회의에서 그룹의 안정적인 운영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삼촌이 임시 회장이 되면 한성그룹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저는 삼촌께서 지난 3년간 비밀리에 진행하신 글로벌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고 삼촌께서는 이 사실을 회장님께 숨기셨죠.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였다. 이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 프로젝트는 이민준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이었으며 현재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민준과 극소수의 측근뿐이었다. 지훈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이민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건방진 녀석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거 없는 소리를 짓거리지 마라. 이민준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낡은 핸드폰에서 스크린에 이민준의 글로벌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비밀 문서와 손실 보고서를 띄웠다. 모든 자료는 정확했고 이민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이민준의 모든 꼼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경악했다. 그들은 평소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지훈이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특히 김혜진 비서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훈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민주는 지훈의 공격에 완전히 당황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극심한 불안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민준을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무능한 조카가 아니라 자신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훈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에 대한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훈은 이민준의 동요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한성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심함을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을 모욕한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평범한 삶은 이제 산산조각 났고 그는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지배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이민준의 심장을 꿰뚫었고 동시에 한성그룹 임원들의 굳게 닫혔던 사고방식에 균열을 일으켰다. 이민준은 지훈의 공격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극심한 불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비리와 약점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건방진 녀석이 감히 어디서 근거 없는 소리를 짓거려 이민준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의 초조함을 더 부각시킬 뿐이었다.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훈은 스크린에 이민준의 글로벌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관련 비밀 문서와 손실 보고서를 띄웠다. 모든 자료는 정확했고 이민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지훈은 또한 이민준이 지난 몇 년간 그룹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한 내역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증거까지 제시했다. 삼총계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룹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성그룹은 지난 3년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고 이 사실은 회장님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임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이민준의 비리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폭로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의 시선은 경악과 함께 탐욕에 물든 이민준의 얼굴을 향했다. 이민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의 눈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승자의 미소가 번뜩였다. 이민준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김혜진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지훈에 대한 강한 지지와 믿음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의 중에 실례했습니다. 이재혁 회장님께서 방금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혜진 비서의 말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임원들은 놀라움과 함께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회장의 의식 회복은 그의 계획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지훈은 혜진 비서의 말에 안도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촌께서는 저와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이민준에게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을 나선 임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지훈의 능력에 대해 수군거렸다. 김 도련님이 저렇게 대단한 분인 줄은 몰랐네. 평소에 조용하더니 감춰진 비수를 가지고 있었구만. 이민준 전무는 이제 끝났네.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지훈의 능력에 감탄하는 동시에 이민준의 몰락을 예상하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민준은 지훈의 강압적인 태도에 굴욕감을 느끼며 그의 뒤를 따랐다. 지훈은 이민준을 병원 내의 한 조용한 휴게실로 데리고 갔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도심의 불빛이 보였다. 삼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의실에서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저는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상황에서 삼촌이 그룹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심지어 아버지의 건강까지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민준은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가진 압도적인 분석력과 정보력에 완전히 제압당했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형님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 나는 그냥 내 자리를 찾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삼촌의 욕심이 그룹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아버지께 보고할 것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지훈의 말에 이민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 제발. 이민준은 무릎을 꿇고 지훈에게 애원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이민준의 애원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고통과 그룹의 미래를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삼촌의 행동은 개인적인 실수를 넘어섰습니다. 삼촌은 한성그룹의 명예를 더럽혔고 수많은 직원들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삼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훈은 이민준을 뒤로하고 아버지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이재혁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아들을 알아보는 듯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다. 이재혁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네가 와줘서 다행이다. 나는 네가 이재혁의 아들이 아니라 이지훈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이어졌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평범하게 살도록 내버려둔 이유를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의 짐을 나누어지고자 했다. 아니, 늦지 않았다. 네가 와주어서 고맙다. 이제 한성그룹을
너에게 맡긴다. 이재혁 회장은 힘없이 말을 마쳤다. 그의 눈빛은 다시 희미해졌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함께 한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한성그룹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아버지의 병실을 나와 혜진 비서에게 다가갔다. 혜진 비서님, 삼촌의 모든 비리 자료를 정리해서 법무팀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론에도 이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이제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불의를 바로잡고 그룹을 정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진 비서는 지훈의 지시에 고개를 숙였다. 네, 도련님. 아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혜진 비서의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이튿날, 지훈은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고 굳건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 혜진 비서가 운전하는 최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평소 볼 수 없었던 지훈의 당당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재혁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그룹에 숨겨진 상속자가 갑자기 나타나 그룹의 위기를 해결하고 이민준 전무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소식은 이미 그룹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지훈은 혜진 비서의 안내를 받아 최고 경영진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재혁 회장을 대신하여 그룹을 이끌어야 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날의 혼란과 함께 지훈에 대한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이지훈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버지 이재혁 회장님의 뜻에 따라 한성그룹의 경영 전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현재 그룹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민준 전무의 비리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재무적인 손실도 막대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한성그룹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할 것입니다. 임원들은 지훈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지훈이 단순히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능력을 갖춘 인물임을 직감했다. 지훈은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이민준의 비리 문제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한성그룹의 미래 비전과 혁신 전략을 담고 있었다. 그의 분석은 치밀했고 그의 전략은 파격적이었다. 그는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한성그룹을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지훈은 지친 기색 없이 임원들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준비해온 사람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통찰력을 쏟아부었고 임원들은 그의 능력에 압도당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었다.
그는 이민준의 탐욕을 꿰뚫어 보았듯이 시장에 숨겨진 욕망과 기회를 정확히 읽어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은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이제 지훈을 단순히 회장의 아들이 아닌 한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이 완전히 깨어난 듯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그를 떠났던 강수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를 평범하고 무능한 남자라고 비웃으며 떠났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이제 한성그룹의 차기 회장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에 사로잡혔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결의와 함께 어떤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그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지훈이 한성그룹 본사 경영진 회의실을 나선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뒤였다. 그의 발걸음은 지친 기색 없이 가벼웠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며 그룹의 위기를 정면 돌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민준 전무의 비리를 밝혀내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다음 날 아침 이재혁 회장이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이 그룹 내에 전해졌다. 이 소식은 임원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고 동시에 이지훈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재혁 회장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이지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그룹의 미래를 맡겼다. 이지훈은 회장 직속에 그룹 혁신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자신이 직접 본부장을 겸임했다. 그는 혜진 비서를 본부장실 수석비서로 임명하며 자신의 오른팔로 삼았다. 민주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이용해 그룹의 모든 사업 부문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흡수하고 숨겨진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특히 박진수 본부장이 이끌던 한울건축과의 관계에 주목했다. 한울건축은 과거 한성그룹의 주요 하청 업체였으며 특히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 담라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민주는 한울건축의 프로젝트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분석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진수 본부장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비리와 부실 공사를 자행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특히 비용 절감을 이유로 건축 자재를 규격 미달품으로 사용하고 환경 규제를 무시한 폐기물 처리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은 민준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박진수 본부장이 과거 자신의 아내 서연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진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진수 본부장은 한성그룹 내부에서 이민준 전무가 실각하고 이지훈이 그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지훈이 과거 자신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달가울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고 이지훈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훈을 무능한 낙하산으로 매도하며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애썼다. 이민준 전무의 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한성그룹은 대내외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였다. 이때 이지훈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민준 전무의 비리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한성그룹이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발표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성그룹의 새로운 경영 방침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국이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 모여들었다. 이지훈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모습은 과거 낡은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던 아르바이트생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고급스러운 수트 차림에 그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혁신전략본부장 이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대강당을 가득 채울 만큼 강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이민준 전무의 비리로 인해 그룹에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한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민준 전무의 비리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한 뒤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는 스크린에 한성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경영 철학을 띄웠다. 그는 투명한 경영, 기술 혁신,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강조하며 한성그룹을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인류의 삶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기자들은 그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지훈은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답변은 간결하고 핵심적이었으며 그의 지식은 깊고 폭넓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기자들은 그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를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전략가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본부장님, 한울건축과의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프로젝트 역시 이민준 전무가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그룹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이지훈에게로 향했다. 이 질문은 이지훈이 박진수 본부장에게 복수를 시작할 무대였다. 이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좋은 질문입니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한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지훈은 스크린에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과 현재 진행 상황을 비교한 자료를 띄웠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냉철한 목소리로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한울건축 박진수 본부장은 설계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규격 미달 자재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계획 역시 환경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밀 분석했으며 박진수 본부장의 전자결제 서류와 비공식적인 지시 사항까지 확보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는 제게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었다. 이지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한성그룹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부실 공사와 비윤리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한울건축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잠정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발표는 기자회견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울건축과의 협력 중단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기자들은 이지훈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모습에 감탄하며
연신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모든 언론과 방송을 통해 중계되었다. 박진수 본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지훈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지훈이 자신의 비리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으며 심지어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최성훈 사장 역시 박진수 본부장의 사무실에 함께 앉아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 또한 충격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이지훈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초의 사장은 박진수 본부장을 맹렬히 노려보았다. 박 본부장, 이게 다 무슨 짓인가? 자네 때문에 우리 한울건축이 망하게 생겼잖아. 초의 사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박진수 본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지훈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복수이자 자신이 과거 그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지훈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불의에 맞설 것이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행보는 한성그룹을 재건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의 손목에 새겨진 번개 모양의 흔적은 이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의 두 번째 삶은 이제 막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지훈이 한성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그의 모습은 과거 낡은 옥탑방에서 살던 아르바이트생 김민준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확고한 리더십이 깃들어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다. 기자들은 그의 뒤를 쫓으며 연신 질문을 쏟아냈지만 지훈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그의 기자회견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 재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한성그룹 혁신전략본부장실에 도착한 지훈은 비서실장 김혜진에게 지시했다. 혜진 비서님, 이민준 전무의 모든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한울건축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 역시 즉시 수사 의뢰하십시오.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네, 본부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혜진 비서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하며 즉시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훈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기에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한편 한울건축 박진수 본부장의 사무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최성훈 사장은 분노에 차 박진수 본부장에게 맹렬히 소리쳤다. 박 본부장,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자네 때문에 우리 한울건축이 망하게 생겼잖아. 이지훈 본부장이 자네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어. 이제 우리는 끝이야. 최 사장은 박 본부장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벌게 달아올랐고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극심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진수 본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는 어제 밤 안에 서연에게 퍼부었던 자신의 모욕적인 언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가 비웃었던 평범한 아르바이트생 이지훈이 자신에게 이토록 처절한 복수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박진수 본부장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이지훈이었다. 박 본부장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가는 듯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지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냉정했다. 안녕하십니까. 박 본부장님. 성진그룹 이지훈 본부장입니다. 이지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낯선 권위감에 박 본부장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김 본부장님. 저 박진수입니다. 박 본부장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아냥거림이 나오지 않았다. 기자회견 잘 봤습니다. 저희가 모든 잘못을 인정합니다. 부디 한울건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말아 주십시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저희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김 본부장님께서도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 본부장은 애원하듯 말했다. 이지훈은 박 본부장의 애원에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잘합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박 본부장님이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박 본부장님도 어제 만찬에서 말씀하셨듯이 돈푼이나 만지려면 이런 자리라도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겠죠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돈푼 좀 만지는 자리에 왔으니 제 역할을 다해야죠. 이지훈의 마지막 말은 박진수 본부장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언사를 그대로 되돌려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 본부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박 본부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기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박 본부장님, 이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성그룹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저는 부실 공사를 자행하고 비리를 저지른 귀사와 더 이상 협력할 수 없습니다. 박 본부장님은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이지훈은 더 이상 박 본부장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다. 박 본부장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경멸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철저히 이지훈의 소나귀에 놀아날 것이라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의 눈앞에는 지난밤 서연에게 퍼부었던 온갖 비아냥과 모욕적인 언사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그는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최성훈 사장은 박진수 본부장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박 본부장, 김민준 본부장의 태도가 어떻던가. 사장님,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 본부장은 체념한 듯 말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이지훈의 기자회견 이후 한울건축의 주가는 폭락했고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다. 언론은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한울건축은 심각한 이미지 손상과 함께 막대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다. 결국 박진수 본부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비리는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최성훈 사장 역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을 지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한울건축은 막대한 구조조정을 거쳐야 했고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지훈의 옛 연인 강수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에서 이지훈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지훈이 단상에 서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비볐다. 말도 안 돼. 김민준 그가 저 자리에.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스크린 속 이지훈의 모습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가 바로 자신이 헤어졌던 평범하고 가난한 남자친구 김민준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재벌그룹 한성그룹의 핵심 인물이자 사실상 차기 회장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완벽한 논리로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모습은 강수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지훈의 마지막 말, 돈푼이나 만지려면 이런 자리라도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겠죠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자신이 지훈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던 재벌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였다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후회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강수진은 회의실을 뛰쳐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속물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돈과 성공을 좇아 진실한 사랑을 버렸고 그 대가로 영원히 후회할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지훈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지훈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의 핸드폰은 그녀에게는 이미 수신 거부 상태였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화려한 삶을 코앞에서 놓쳤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남자를 잃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이지훈은 본부장실에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모욕한 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수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의 병실을 찾아갔다. 이재혁 회장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그의 의식은 맑아 보였다. 지훈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모든 일과 자신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재혁 회장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지훈아, 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이야.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이재혁 회장은 힘겹게 손을 들어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한성그룹을 너에게 완전히 맡기겠다. 나는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괜찮다. 나는 네가 너만의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네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으니 나는 너를 전적으로 믿는다. 이재혁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이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그의 어깨는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운명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손목시계는 이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힘을 가진 한성그룹 혁신전략본부장 이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하는 아내 이서연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의 행복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의 마음은 서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지훈이 한성그룹 혁신전략본부장으로 부임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 일주일은 한울건축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 지훈은 약속대로 한울건축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그의 지시는 칼날처럼 정확하고 냉정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박진수 본부장이 가장 아끼고 자랑으로 여기던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한울건축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자 박진수 본부장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야심작이었다. 지훈은 한성그룹 혁신전략본부 팀원들에게 이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지휘 아래 한성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은 지훈의 초인적인 분석 능력과 결합하여 한울건축의 약점을 샅샅이 파고들었다. 지훈은 그 누구보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박진수 본부장이 숨겨왔던 비리, 무리한 예산 편성과 부실한 자재 사용 계획, 그리고 환경 규제 위반 가능성 등 모든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는 이 모든 정보를 박진수 본부장이 지난밤 자신의 아내 서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바로 그 만찬이 열렸던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박진수에게 굴욕을 선사할 상징적인 장소가 될 터였다. 한성그룹은 한울건축과의 협력 재검토를 위한 공동회의를 요청했다. 명목상으로는 원활한 협력을 위한 자리였지만 사실상 한성그룹이 한울건축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는 자리였다. 회의 장소는 놀랍게도 지난주 만찬이 열렸던 서울 시내 한복판의 5성급 호텔, 더 프레스티지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다. 한울건축의 최성훈 사장과 박진수 본부장은 불편한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박진수 본부장은 지훈과 마주할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지훈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선 최 사장과 박 본부장은 지훈이 회의의 주재자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지훈의 옆에는 병세가 많이 호전된 이재혁 회장이 위엄있게 앉아있었고 한성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지훈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있었다. 지훈은 어제의 평범한 김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카리스마와 냉철함을 지닌 리더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안녕하십니까? 최 사장님, 박 본부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한성그룹 혁신전략 본부장 이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울건축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 특히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 사장은 굳은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 본부장님, 저희는 귀사와 원만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저희 한울건축의 역량이 총집결된 사업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 사장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확신이요. 지훈은 싸늘하게 되물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울건축에 있을 때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한성그룹의 혁신전략본부장으로서 철저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 프로젝트를 재평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훈은 손짓하여 스크린에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분석 보고서를 띄웠다. 보고서에는 박진수 본부장이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문제점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무리한 자재 비용 절감 계획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와 환경 영향 평가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지훈의 분석은 충격적이었다. 지훈은 이 모든 내용들을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며 박진수 본부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박 본부장님. 지훈은 스크린 속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특정 구역에 사용될 예정인 콘크리트 강도는 법적 기준치에 미달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계획에서도 환경 규제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박 본부장님의 최종 승인해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박진수 본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지훈의 날카로운 지적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일들이었으며 지훈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박 본부장은 더듬거리며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확신이 사라진 상태였다.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은 차갑게 말했다. 그는 스크린에 박진수 본부장이 해당 계획 안에 최종 결제한 전자결제 문서와 그가 특정 자재업자에게 보낸 비밀 이메일들을 띄웠다. 모든 증거들은 박진수 본부장의 서명과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훈은 덧붙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초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에 기인합니다. 박 본부장님은 애초에 무리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착오가 아닙니다. 명백한 부실 건축과 환경 파괴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재혁 회장은 지훈의 발표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울건축이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성그룹의 다른 임원들 역시 경악하며 박진수 본부장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최성훈 사장은 박진수 본부장을 맹렬히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벌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 본부장의 단독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 전체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니 아찔했다. 최 사장은 박 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다. 박 본부장,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나는 이런 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어. 박 본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완전히 끝났음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지훈은 스크린을 박진수 본부장의 얼굴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지난주 만찬에서 박진수 본부장이 아내 서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장면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지훈은 회의에 앞서 박 본부장이 서연에게 망신을 주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에게 똑같은 굴욕감을 안겨주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다. 아니, 화가면 그림이나 그릴 것이지. 이런 행사에 와서 뭘 하겠다고. 하긴 돈푼이나 만지려면 이런 자리라도 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겠죠 뭐. 어차피 그림 팔아봤자 얼마나 번다고. 김 팀장 월급이나 축내는 날백수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박진수 본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그의 비아냥거림과 오만함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혁 회장조차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지훈이 단순히 업무적인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철저한 복수이자 정의 구현이었다. 지훈은 박진수 본부장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 가했던 모욕을 정확히 그가 가장 아끼는 곳에서 그가 가장 아끼는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있었다. 박진수 본부장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피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는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지훈의 눈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승자의 미소가 번뜩였다. 박 본부장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직감했다. 박 본부장님. 지훈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아내의 직업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날백수 예술가라는 모욕을 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훈은 이재혁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는 한성그룹 혁신전략본부장으로서 한울건축과의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 협력 중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부실 경영과 비윤리적인 태도를 가진 회사와는 장기적인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재혁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이지훈 본부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울건축과의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공동사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박진수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울건축 내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한울건축에 대한 경고이자 박진수 본부장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 사장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다. 한울건축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중단은 회사의 치명타가 될 터였다.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는 언론에 공개되면 회사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것이 분명했다. 최 사장은 절망에 잠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과 박진수 본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박진수 본부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이미 광기 어린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짓밟았던 상대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는 지훈의 냉철한 복수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에게 퍼부었던 자신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와 지훈의 차가운 눈빛만이 맴돌았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박진수 본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자신을 옥죄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김 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이지훈 본부장이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다. 최 사장과 박 본부장은 처참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섰다. 지훈은 이재혁 회장과 함께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재혁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려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자네는 나의 기대를 뛰어넘었어. 자네의 복수는 아주 완벽했네. 이제 한성그룹의 미래를 자네 손에 맡기겠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자신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손목시계는 이제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힘을 가진 한성그룹 혁신전략본부장 이지훈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하는 아내 이서연의 명예를 되찾고 그녀의 행복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드디어 서연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었다. 박진수 본부장은 한울건축 사장실을 나서는 최성훈 사장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이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와 만찬장에서 울려 퍼지던 자신의 모욕적인 음성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중단은 한울건축에게 치명타였고 그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광기 어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지훈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 무력함을 느꼈다. 박진수 본부장은 결국 그날 오후 회사에서 짐을 싸서 나갔다. 그의 뒤에는 비웃음과 비난이 쏟아졌고 한울건축 내에서의 그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졌다. 며칠 뒤 그의 비리 사실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최성훈 사장 역시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서울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중단과 함께 한울건축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지훈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력을 다시 요청하고 매달렸지만 지훈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최 사장님, 저는 이제 한성그룹의 본부장으로서 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귀사의 비윤리적인 경영 방식은 저희와 협력할 수 없습니다. 이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최 사장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결국 한울건축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최 사장 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박진수 본부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임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이지훈의 등장은 재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그의 파격적인 한성그룹 혁신전략본부장 부임 소식과 함께 그가 한울건축의 핵심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를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언론은 그를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전략가로 묘사하며 연일 특종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은 그의 능력과 함께 그가 과거의 모욕을 정의롭게 되갚아준 사이다 스토리에 열광했다. 지훈은 원치 않았지만 순식간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언론의 관심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기사들에도 무심했고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 한성그룹 혁신전략본부장으로서 그는 혁신적인 전략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이재혁 회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었다. 그의 초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과 통찰력은
한성그룹의 미래 전략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복잡한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내며 경쟁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한성그룹은 그의 합류 이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 업계 1위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닌 오직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 재계의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훈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단연 아내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지훈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지훈이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조언과 위로를 건넸고 지훈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지훈 또한 서연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고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연은 지훈의 특별한 능력에 감탄했지만 그녀에게는 지훈의 비범함보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더 중요했다. 민준 씨,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빛을 증명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은 서연 앞에서 자신의 본명인 이지훈 대신 연애 시절에 사용했던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사용했다. 그에게 김민준은 서연과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 서연아, 나는 너에게 나의 빛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나를 믿어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어. 이제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킬 수 있어.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자신을 옥죄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된 듯했다. 이재혁 회장은 지훈에게 단순한 상사를 넘어 멘토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지훈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재혁 회장은 지훈의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인성과 윤리적인 가치관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지훈이 단순히 돈을 쫓는 사업가가 아닌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재혁 회장은 지훈에게 자신의 모든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며 그를 한성그룹의 차기 리더로 성장시키려 했다. 지훈은 이재혁 회장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그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제 이지훈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한 폭풍 전야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겪고 난 후 찾아온 고요하면서도 찬란한 새로운 새벽이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모욕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새로운 삶을 창조했다. 그는 이제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내면에는 이제 어떤 불안감도,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 이서연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박진수 본부장의 비리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서연의 직업과 그녀 자신에 대한 모든 오해와 비난은 사라졌다. 오히려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예술을 사랑하고 남편을 지지했던 이서연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이겨냈고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자신의 삶이 단순히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는 이재혁 회장과 논의 끝에 미래 인재 발굴 및 지원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발굴하여 교육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우는 재단의 이사장직을 맡았고 서연은 재단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능 있는 예술 영재들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지우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재단의 공식 석상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공이 노력과 인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는 겸손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과 서연은 재단이 지원하여 건립된 작은 예술학교에 개교식에 참석했다. 학교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마당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는데 열중하고 있었고 지훈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목에는 더 이상 흉터처럼 느껴지지 않는 번개 모양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영원한 흔적이었다.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지훈에게 기대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고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학교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타인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서막에 불과했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